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평가할 때 그 사람 참 인간적이야. 아니면 그 자식 사람이 아니야. 아주 비인간적이야. 이런 말을 쓰기도 또 듣기도 합니다. 사람을 두고 사람 같지 않다는 건데 그럼 사람 같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보다 먼저 사람과 인간, 이 두 단어는 다른 말인지 같은 말인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일단 단어만으로 보면 사람이 순수한 우리말이고 인간은 한자라는 차이가 있을 뿐 사전에는 둘 다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른 개념을 갖고 이 두 단어를 쓰고 있죠. 단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이 되어라 라는 문장입니다. 느낌 아시죠? 오늘은 이 인간다움에 대해 느낌보다 좀 더 깊게 지식과 지혜로 이끌어주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1세기 북스에서 펴낸 인간다움이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기현 철학과 교수는 이 책에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무수한 재료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특별한 것이 바로 공감, 이성, 자유이며 이 각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서로를 보완해 인간다움의 개념이 만들어지는지를 인류 문명의 변천사와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단적으로 인공지능이 이미 내 취향과 관심, 라이프 스타일을 다 파악하고는 뭘 볼지, 뭐가 관심 있는지를 검색어를 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제시해주고 있는 이 편리함에 그저 신기해하고 순응하며 살 것인지, 이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닐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주인 잘 만난 반려견은 걱정할 것이 없다. 포식자의 위협도 없으며 생존에 필요한 것은 부족함 없이 공급되고 있으니 그저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된다. 다양한 먹을거리가 공급되고 자고 싶을 때면 언제나 잘 수 있으며 지루해질 때쯤이면 산책하러 나간다. 이런 상황을 두고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생겼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반려견의 삶보다 나은가? 별 걱정 없이 편안히 지내는 반려견의 모습을 보면 나의 삶이 반려견의 삶보다 나은지 의심스러워질 때가 있다. 편안함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만을 기준으로 하면 말이다. 나의 삶은 반려견의 삶보다 나은가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쾌락의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강아지와 비교하면 인간의 쾌락 추구 방식은 세련되고 다양하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질을 높여주는지는 확실치 않다. 감각적 만족은 쉽게 적응되기 마련이라 즐거움을 주던 일들은 익숙해지면 어느덧 시들해진다. 장난감을 며칠 갖고 놀면 재미없어져서 새로운 장난감을 찾아 나서는 아이의 마음과 같다. 일단 쾌락의 쳇바퀴에 올라타면 쾌락에 적응하고 또다시 새로운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을 끝도 없이 반복해야 한다. 이런 적응과 모색 덕택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의 레파토리가 풍성하게 발전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쾌락의 다양화가 과연 쾌락의 총량을 늘려주었는지 좀 더 따져봐야 한다. 쾌락은 그렇다 치고 고통은 어떤가? 모든 생명체가 생로병사의 틀 안에 있으니 강아지 역시 생로병사를 겪는다. 죽음으로 가는 노화의 과정에서 생명체는 기력이 떨어지고 이런저런 병으로 고통받는다.
그러나 생로병사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 강아지와 사람은 매우 다르다. 강아지는 생로병사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으므로 나이가 든다 해도 병이 들거나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저 하루하루의 감각에 충실하게 살다가 생명이 소진되면 죽는 과정을 겪을 뿐이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 병에 걸리지는 않을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편안히 잘 지내고 있는지 등등 걱정이 많다. 성인이 되어 관계망이 확대될수록 걱정의 범위도 넓어진다. 특히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는 해결되지 않는 걱정거리로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나이가 드는 만큼 책임도 늘면서 걱정은 많아진다. 또한 늙고 병드는 과정 자체의 불편함과 고통에 더해 그에 대한 두려움도 커진다. 고통의 측면에서는 인간의 삶이 주인 잘 만난 반려견의 삶에 비해 훨씬 열악하다. 삶에 둘러싼 이런저런 걱정거리를 생각하면 과연 내 삶이 강아지에 비해 나은지 자신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쾌락과 고통이라는 감각적인 차원만을 생각해서 반려견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지 않는다. 쾌락과 고통을 더하기 빼기에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삶이 반려견의 삶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을까? 다른 동물과 사람을 구분하는 인간다움. 인간이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지만 우월한가는 별개의 문제다. 환경 문제를 보면 인간이 우월하다는 생각은 옹색해진다. 세계자연기금은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야생동물 개체군의 규모가 평균 69%가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이외에도 화석연료 과용과 그에 따른 온난화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그런데도 국가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길 뿐 문제 해결에는 진지하지 않다. 이런 점들을 보면 인간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감각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환경을 소홀히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 대부분은 인간다움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는다. 인간도 동물에 불과하다는 자포자기에 빠지지 않는다. 생존과 이기적 본능이 작용하는 힘을 깨달으면서 인간다움의 꿈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고민한다. 산업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 산업이 가져다준 편안함에 안주하기 어려워진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후손들까지도 나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존재로 여기면서 생각의 지평을 넓힌다. 공존의 삶을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된다. 이렇게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동물의 왕국에서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다르게 만드는 인간다움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인간다움이란 말은 익숙한 표현이다. 그러나 생각의 조각들이 그렇듯이 친숙한 낱말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묻는 순간 친숙함이 사라지고 그 의미가 불분명해진다.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물으면 주저없이 행복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행복이 무엇인가를 묻는 순간 그토록 친숙했던 행복의 의미가 알쏭달쏭해진다. 사랑이 그렇고 아름다움이 그렇고 성실함이 그렇다. 인간다움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이 그 뜻을 다 알고 있는 듯이 느끼다가도 막상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려면 갑자기 모호해진다.
주변을 돌아보면 도처에서 사람들이 인간성을 잃어간다고 말한다. 사실 이런 말은 요즘의 얘기만은 아니다. 20세기, 19세기, 18세기 역사의 매 순간마다 했던 말이다. 아마도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기성세대는 나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세상이 비인간적이야 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인간다움에 대한 애착을 놓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무엇을 인간다움이라고 부르는가? 그 인간다움은 지금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 인간다움은 재능과 지식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인간을 짐승이 아닌 인간이게 하는 것.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동물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탁월한 능력 때문에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인간이 다른 동물에게서 찾을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 능력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오른 것은 사실이다. 언어를 통해 소통하는 능력, 불을 사용하는 능력, 과학 법칙을 탐구하는 능력, 음악과 미술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능력, 종교를 통해 영원성을 추구하는 능력 등 인간이 지닌 탁월한 능력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들이 인간을 우수하게 만들어줄지는 모르지만 사람답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언어를 멋들어지게 구사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경탄할지는 몰라도 그가 더 인간답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영혼을 감동시키는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 예술적인 그림을 그리는 화가 또한 마찬가지다. 다른 동물들이 그런 일을 해낼 수는 없을 것이며 그런 탁월한 능력에 기대 인간임에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와 마찬가지로 음악적 표현이나 미술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더 인간답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과제를 수행하는 그 어떤 능력도 인간다움과 비례하지 않는다. 어떤 수행 능력을 X로 두고 여기에 무엇을 대입해도 철수는 X를 잘해. 그렇지만 그는 인간답지 못해. 라는 말은 항상 성립할 수 있다. 일상적인 화법에서도 능력과 인간다움 사이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우수한 사람이 꼭 인간답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에 대해 인간미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능력 있고 우수한 이들이 인간다움이 떨어진다는 생각에는 근거가 없다.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인간적인 방향으로 활용해 존경을 받는 사례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발견된다. 만약 능력과 인간다움이 반비례한다면 위인전 서가는 텅텅 비어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지도 않으며 인간다움을 해치지도 않는다. 인간다움은 재능과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재능과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렸다. 아는 것이 많아서 또는 아는 것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인간다워지는 것이 아니다. 지식과 재능을 단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다움이 발현되는 것이다.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울타리 안에 가둬놓으면 비인간적이 된다. 인간답기 위해서 고매한 품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정직하고 염치를 알며 애국심을 갖추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을 알고 필요한 때에 용기를 낼 줄 아는 등의 품성은 고귀하다. 그러나 인간답기 위해서 그런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아도 된다. 타인의 즐거움과 고통에 공감하고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것, 나의 만족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지 않는 것, 이런 최소한의 도덕성을 갖추면 된다. 비록 용기도 없고 자존감이 약해 애국심을 생각할 만큼의 수준에 오르지 못해도 괜찮다. 타인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인간답다. 반면 이런 기본적 품성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모든 고매한 덕성들도 위선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동포에 대한 연민과 존중이 없는 사람이 내세우는 애국심은 어떨까? 타인을 조종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위장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보이는 용기도 마찬가지다. 타인도 나처럼 희로애락의 정서를 갖고 행복을 원하며 자기 삶의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런 존중의 태도는 인간다움의 중심을 이루며 인간을 동물과 구별해준다. 인간의 어떤 품성들이 재료가 되어 이런 기적이 만들어졌을까? 인간다움의 요소, 공감. 우리는 누군가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배웠는데 배운 대로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이 아니다. 고통받는 타인을 보면서 느끼는 우리의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원초적이다. 상대방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즉각적으로 전해온다. 곁에 있는 사람이 고통으로 신음하면 그것이 마치 나의 것인 양 느껴지면서 마음이 아프다. 그 사람의 상황을 판단하거나 도덕적 성찰을 하기도 전에 말이다. 긍정적인 감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옆 사람이 기뻐서 환호를 지르면 나도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진다. 공감 능력은 타인의 고통과 나의 고통 사이의 거리를 좁혀 상호 존중과 공존의 규범이 만들어지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한다. 물론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감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게 만든다. 다른 이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진다면 상대방을 향한 가혹행위는 결국 나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공감은 타인을 향한 가혹행위를 막아주는 안전장치로 작동한다. 그뿐 아니다. 타인들도 고통과 기쁨을 느끼는 존재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자리를 잡으며 공존의 윤리로 눈길을 돌리도록 도와준다. 공감의 능력이 없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캠브리지 사전은 사이코패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감정이 없으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행한 어떤 것에 대해서도 후회가 없는 사람이다. 공감이 결여된 사회는 사이코패스들로 이루어진 사회와 다르지 않다. 그런 사회에 인간다움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공감이 타인을 배려하는 인간다움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다움에 도달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 왜 그럴까? 다른 이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들에 대한 가혹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괴롭기 때문에
타인에게 가혹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이기적 행동의 연장선상에 서게 된다. 즉,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나의 편안함이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남을 해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가 결국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나는 영리한 동물과 다를 바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다움은 이것보다는 차원이 높다. 먼저 상대방도 나만큼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할 때 나는 짐승의 차원을 넘어 인간다운 존재가 된다. 인간다움으로 인도하기 위해 공감이 보완해야 할 이유는 더 있다. 동정심, 연민 등의 공감은 때론 나를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론 부담스러운 감정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우리는 TV나 라디오에서 불행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한 사연을 듣곤 한다. 머나먼 대륙의 아이들이 굶주림, 풍토병, 가난에 시달리는 사연이 들려온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연민의 감정이 발동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기부에 참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때로는 연민의 감정이 주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채널을 돌리기도 한다. 나에게서 시작된 고통은 내가 원인을 제거해야 하지만 타인에 대한 공감에서 오는 고통은 눈을 돌려서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 연민은 종종 괴로운 마음을 피하고자 하는 이기적 본능과 충돌한다. 이때 항상 연민이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연민이 발동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게다가 공감 능력은 편파적이다. 정서를 도덕의 출발점으로 이야기한 데이비드 휴머도 인정했듯이 공감은 인간관계의 친밀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가까운 이들에게는 연민을 잘 느끼지만 거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연민을 느끼지 않는다.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에게는 거꾸로 작용하기도 한다.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한국팀이 상대팀과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경기 중 한국팀의 핵심 선수가 부상을 당해 무릎을 감싸쥐고 그라운드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자. 그 선수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며 우리는 마음 아파한다. 반면 상대팀의 선수가 부상을 당해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면 어떤가? 우리 팀 선수가 고통받을 때만큼 그 선수의 고통이 다가오지 않는다. 그 선수의 고통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묘한 만족감을 주기도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나와 가까운 사람의 일에서조차 질투심이 공감을 덮어버리기도 한다. 더 안 좋은 것은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느끼는 현상이다. 독일어에서는 샤덴프로이데라는 표현이 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나에게 기쁨으로 느껴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에는 공감이라는 이타적인 감정뿐 아니라 그에 맞서는 이기적이고 편파적인 성격의 다양한 감정들이 있다. 인간의 정서가 다른 사람들을 나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보편적인 윤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을 넘어서야 한다.
인간. 이 한자 뜻에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 그대로 담겨 있는 듯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인간이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은 사람일 수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 속에서 인의 마음, 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공자님도 말씀하셨죠. 잠깐 인과 서의 뜻풀이를 보면 그 의미를 더 음미할 수 있는데요. 인은 두 사람, 즉 두 사람만 모여도 생겨나는 혹은 두 사람만 모여도 필요한 게 인자한 마음이란 뜻이고요. 서는 같을 여의 마음심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뜻처럼 마음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그래서 용서나 인자함을 뜻합니다. 인간이기에 인간답다는 건 너무 당연한 명제인 듯하지만 참된 인간다운 모습을 지니고 산다는 건 좀 다른 얘기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